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어제 저녁 9시 뉴스K 보셨습니까? 뉴스혹이라고 과거 현재 뉴스K 즉 국민TV의 방송제작국장을 맡고 있는 노종면 국장이 YTN PD로 있을 때 만들었던 돌발 영상과 유사한 것이 뉴스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제 방송된 뉴스혹을 보니까요, 국가기관 방송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KBS가 북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팀이 단체전 동메달을 따자 인터뷰를 합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에도 성형수술이 있습니까? 그리고 24시간 뉴스 방송하던 YTN.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 고위층 3명이 참석하자 해설 잘하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축구를 좋아하는 김정은이가 북한의 축구 성적이 좋아서 기분이 업돼서 가봐라 했을 것이다 라는 아주 1차원적인 해설을 하는 그런 저질 해설가를 불러다 놓고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K에 방송된 채널A의 방송은 더 참혹했습니다. 10월 6일은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노종면 국장 YTN 해직된 지 6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13일은 저희 국민TV의 조상훈 사무국장이 국민일보에서 해직된 지 3년 되는 해입니다. 뒤집어 보면 이 두 사람의 해직이 있었기에 오늘날 국민TV 미래협동조합이 존재했다는 그런 역설도 가능하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해직, 해고의 칼날을 휘두른 정권, 바로 이명박근혜 정권입니다. 잘렸지만 지금 국민TV 뉴스K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K 보니까 국정감사 정인 회피를 위해서 김무성 딸을 특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수원대 총장 이인수가 인천공항에서 몰래 출국하는 장면을 뉴스K에서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원대 관계자들은 뉴스K 취재진을 향해서 완력을 행사하고 아주 거친 언사를 사용해 취재를 방해합니다. 사전에 취재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아니, 대학 총장이 외국 나가는데 그것도 취재 허가를 받고 취재를 해야 됩니까? 심지어는 보도를 하면 고소하겠다고 공갈칩니다. 사생활 침해를 내세운 이인수 수원대 총장, 고위공직자가 이용하는 VIP 출구를 통해서 출국했습니다. 무슨 사생활을 어쩌고 하는 인간이 VIP 출구를 통해서 왜 출국을 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전달 수단이 인터넷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국민들이 뉴스K를 애청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저희들의 뉴스 콘텐츠, 매일 뉴스하는 이 콘텐츠, 비록 취재 인력, 기타 등등 합쳐서 30에서 40명 정도의 인력이 만드는 뉴스지만 언젠가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볼 뉴스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라디오 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의 밴드, 검찰과 경찰이 탈탈 털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요즘 문제가 되니까 카카오톡만 불안해하시는데요. 네이버 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작년 12월 달에 검찰과 경찰은 당시 철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특정 인사의 네이버 밴드 대화 내용, 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정보 몽땅 압수해 갔습니다. 네이버 밴드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쌍방향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한 사람의 정보를 틀면은 덩달아서 틀립니다. 노동당의 정진우 부대표의 카카오톡이 틀리면서 무려 관련된 인사가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이버 밴드는 별다를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딱히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검찰이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자기 사생활을 이 불안감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하는 겁니다. 텔레그램 벌써 100만 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망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카오톡 망합니다. 네이버의 밴드 망합니다. 그게 창조경제입니까? 오늘 한겨레신문 칼럼을 보니까요, 사랑과 디지털 연구소장 구봉건 씨가 창조경제의 본보기인 카카오톡이 창조적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내용의 짧은 칼럼을 기재했는데요. 참 창조경제 잘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놓고 정보기술을 홀대했다. 이전 대통령은 IT 기술은 일자리를 줄여왔다며 대신 4대 강과 녹색 성장에 집중했다.
미국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 이후 정권의 인터넷 트라우마는 세계의 유례가 드문 인터넷 실명제 강화와 사이버 모욕죄 추진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댓글로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IT 업계야말로 그야말로 평범한 보통 사람이 재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페이스북의 주커버그인가요? 하는 인간도 마찬가지, 구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아성을 굳혀가고 있는 이런 업계에 도전장을 내밀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른바 계층상승의 기회, IT 업계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은 그동안 전통적인 산업으로 기득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위협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바로 그들을 대표하면서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뭔가 계층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IT 업계를 의도적으로 억압해 왔다,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구봉근 씨의 이러한 지적은 그런 의혹을 거의 사실로 드러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화두로 내걸며 전임 정부의 토목경제와 차별화를 꾀했다. 창조경제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청와대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2013년 5월 청와대 미래수석은 창조경제 브리핑을 열어 싸이와 카카오톡이 창조경제의 사례라고 예시했다. 창조경제를 알려야 할 현 정부한테 카카오톡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였다. 그렇습니다. 창조경제의 사례를 들으라니까 싸이와 카카오톡을 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포털과 온라인 게임 기업 이후 이 분야에서 성공 사례가 거의 들려오지 않아온 상황에서 카카오톡의 성공은 돋보였습니다. 거대 통신기업의 기득권에 맞서 무료로 소통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 후생을 높인 점과, 그리고 모바일 시대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점은 카카오톡을 창조경제의 대표 사례로 치켜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카카오 대표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멘토로 선임됐고, 새누리당 창조경제 특위에도 사례 발표를 위해 호출된 적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카카오 사옥을 방문해서 과감하게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카카오톡은 창조경제의 모범적인 사례에서 검찰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멤버로 전락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집시법 위반, 정당인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와 무관한 일반인들의 통신 내역도 무차별 사찰 대상이 됐다는 폭로 이후에 국외 메신저 업체, 즉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창조경제의 본보기라고 제시된 그 기업을 정부 스스로 창조적으로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창조경제의 민낯이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그렇죠. 단어의 뜻을 거꾸로 만들고 적반하자고 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정권과 이 정권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혹은 이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이 창조경제를 운営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은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워낙 경기도 좋지 않고 야당이 하는 것도 그야말로 참 기대 이하고 온갖 지상파 방송들, 종편들 치다 보면 한숨만 나오고 그래서 대한 언론으로 출범한 여러 언론들이 고전을 겪고 있는 가을입니다. 물론 미디어입동자 국민TV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조합원의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한 19명 넣은 것도 반갑더라고요. 하루에도 10서너 명에서 20명 안팎으로 계속 조합원 넣습니다. 하지만 이 10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저희 웰빙센터 바로 옆에 있는 성산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운동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성산가족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운동회라고 그랬는데 시골 가면은 온갖 지역에서 축제합니다. 그러나 그런 축제들을 보면은 우리가 기뻐만 할 수가 없어요.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이따위 얘기를 하는 인간들 어쩌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제대로 해결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 즐겁게 떠들고 축제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건 사고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고 수천만의 인구가 살다 보면 수백 명이 죽는 일 가끔씩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슬픔을 잊고 다시 신발끈을 고쳐낼 수 있는 것은 그 참사가 왜 일어났고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겠느냐. 이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비로소 과거를 툴툴 털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털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강제로 잊으라고 하는 것이 이 정권입니다. 10월의 축제, 망각의 축제가 아니라 씻김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한국일보 칼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하늘은 정말 눈이 부시도록 푸르렀고 높았다. 포근한 햇살과 바람도 부드러워 나들이 하기엔 최적의 날씨였다. 개천절과 이어진 연휴로 고속도로는 차량들로 가득 찼고 놀이공원 등은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리고 전국은 온통 축제로 달아올랐다. 서울의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필두로 가평 자라섬에선 재즈 축제가, 진주 남강에선 유등 축제가 펼쳐졌다. 송이가 나는 곳에선 송이 축제, 메밀꽃과 코스모스, 국화가 핀 곳에선 꽃 축제가 열렸다. 김치 축제, 한우 축제, 오징어 축제, 커피 축제 등 축제의 주제만도 수십 가지였다. 문경 찻사발 축제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 취소됐던 봄 축제들까지 슬그머니 끼어들며 축제의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났다. 마치 막아놨던 보가 터지듯 온 세상에 축제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 축제의 본물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어쩐지 이젠 세월호를 잊자고 하는 모양 같았습니다. 아직 세월호는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10명의 실종자는 여전히 차가운 물속에 있는데 말입니다. 지난달 30일 여야가 세월호법 협상을 극적 타결했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 특별검사 추천 단계에서 유가족의 참여 여부 등 풀어야 할 난제는 여전히 산더미 같습니다. 물론 축제 자체에 잘못은 없습니다. 하지만 창자가 끊어지는 이 슬픔을 이고 있는 유족에 대한 시선이 급격히 냉담해지고 있는 시점, 그리고 이번 축제들 교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지난해 출간된 마가렛 해퍼넌이라는 사람의 책 의도적 눈감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사람들은 마주하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진실일수록 의도적으로 현실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타조가 대가리만 머릿속에 감추듯이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뇌가 갈등을 회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인 건데요. 맞닥뜨리기 싫은 문제에 대해 눈을 감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뇌리 속에 세월호에 대한 그런 회피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런 축제에 열광하고 몰입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전국의 축제장으로 몰려가던 3일, 시민 1000여 명은 버스를 나눠 타고 진도 팽목항으로 향했다. 그 버스 중 한 대엔 소설가 김훈 씨를 포함해 20여 명의 문인들이 탔다.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끝내 눈을 감지 못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동참한 문인들은 팽목항에서 유족들을 만나 함께 눈물을 흘렸다. 문인들의 방문을 이끈 김훈 씨는 진도와의 인연이 깊다. 그의 역작 칼의 노래가 나온 2001년 그가 진도를 노래한 원형의 섬 진도란 책도 함께 출간됐다. 그가 맑고 순한 땅이라 한 진도엔 씻김굿으로 대표되는 독특한 장례 풍습이 있다. 씻김굿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극락에 가도록 인도하는 무제다. 춤과 노래로 신에게 빌고 춤과 노래로 유족을 위로한다. 출상 전날 슬픔에 절은 상주를 위해 펼치는 소극 다시래기 등 통곡 대신 소리와 춤, 웃음으로 죽음을 맞는다. 김훈 씨는 씻김굿은 산자가 죽은 자의 운한과 슬픔과 지업을 씻어줌으로써 죽은 자를 죽음의 자리에 돌아가게 하고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로서의 위엄과 신성과 평정을 회복하게 한다고 썼습니다. 씻김굿은 그렇게 삶과 죽음을 동시에 씻기는 화해의 구판이라고 말입니다. 진도는 그렇게 죽음조차 축제로 성화시킬 수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축제들은 의도적인 망각일 뿐 씻김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눈감기, 현실을 회피하기, 이것이 우리 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지만 다행히도 세상에는 우리에게 눈을 감지 말라고 하는 카산드라가 있습니다. 이 카산드라는 그리스 신화 속의 예언의 능력을 지닌 트로이의 공주입니다. 이 카산드라가 있습니다. 세상의 비급한 압력에 분연히 들고 일어서는 자각 있는 지성들입니다. 지난 주말 팽목항을 찾았던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바로 카산드라일 겁니다. 앞으로 지극히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세월호법이 정해지고 또한 더욱 힘겨운 노력을 통해서 세월호의 진상이 밝혀질 겁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씻김굿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상이 밝혀지고 난 뒤에 우리는 비로소 슬픈 영혼들을 위로하는 씻김의 축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국일보 사회부의 이성훈 기자가 쓴 망각의 축제, 씻김의 축제 읽어보면서 왜 망각할 수 없게 만드느냐. 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세월호 참사를, 그 진상을 정말 제대로 파헤치면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여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도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경기 광명시 광양참동의 올리버 임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인천 남구 화곡 이동의 신화짱님 역시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 워싱턴주에 사시는 이강호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충남의 아들 아빠님 역시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 하니까 생각나네요. 워싱턴 하면은 미국 동부의 워싱턴 DC, 즉 미국의 수도 캐피탈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워싱턴 스테이트는 서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워싱턴주가 캐나다 국경과 맞닿아 있죠. 바로 그 앞에 있는 도시가 캐나다의 밴쿠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느냐? 언젠가 워싱턴주의 수도 올리브빌이든가 뭐 하여튼 거기 사시는 저희 조합원이 제게 뭐 저한테 뭐 이사장한테 편지를 보낸 거죠. 저한테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 편지를 써서 조합원 가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써주셨길래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조합원에 가입해달라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라이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팟캐스트 다운로드로 청취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거의 10분의 1 정도가 조합원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머지 10분의 9 여전히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뭐 100%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존재 자체가 저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인터넷에서 가입하시려면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사용 불편하시면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완스톱으로 가입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가입한 조합원들 중에서 여전히 한 15,000명 정도는 매월 11,000원 이상 내게 돼 있는 조합비 아직 내지 않고 있는데요. 월 조합비 CMS 계좌이체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조합원들이 거의 오후에는 매일같이 나와서 이미 가입한 조합원들 중에서 월 조합비를 내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에게 전화로 조합비 내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들어보면은 게을러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똑같은 조합원 입장입니다. 저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직원들도 아니고 그래서 가입하려면은 많이 가입을 CMS 계좌이체 신청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어렵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수사 발표했죠. IMPT가 얼마나 엉터리 수사인지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IMPT 얘기 들어보면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세월호 수사. 어제 뭐 뉴스K에서도 보도는 했습니다만은 그게 TV로 영상을 통한 보도는 눈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또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리고 의견을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너무 또 의견이 많이 들어가면요. TV 뉴스로서 논평이냐 보도냐 또 경계도 모호해집니다. 저희들은 보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제 뉴스K에서도 다들 보셨겠지만 IMPT 분석을 통해서 이번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 의무 위반 책임, 선박 안전관리 감독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 행위,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99명을 입건하고 그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엔 지난 9월 18일 있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은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을 출간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와 민변의 기록 모두 294명이나 사망하고 10명이 아직도 실종한 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자료와 민변의 기록을 보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검찰의 수사 발표, 민변의 기록, 누구의 주장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 과연
검찰 수사는 제대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건지 함께 고민하고 분석해보자 라면서 IMPT는 글을 계속 써나갑니다. 검찰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2012년 일본에서 수입된 후 수리 증축에 따른 총 톤수의 증가와 좌우 불균형. 둘째, 사고 당일 최대 화물 적재량의 2배에 달하는 과적. 셋째,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등을 1375.8톤 감축 적재. 넷째, 관계 법규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 컨테이너를 부실 고박함으로 인해 보건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다섯째, 사고 해역 통과 시 조타할 의무가 있는 선장이 선시를 이탈하고 근무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변침. 여러 가지 침몰 원인의 항목은 검찰과 민변의 주장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침몰 원인의 규명과 마지막 과도한 변침에서의 민변과 검찰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전문가 자문단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보건성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조타 미수계에 의한 대각도 횡경사 이후 고박이 불량한 적재 화물의 이동으로 약 30도까지 경사가 가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민변은 사람을 구조하는 윌리엄슨 턴을 예로 들면서 급변침에 의한 침몰 주장이 선박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선원 재판에서 3등 항해사 박모 씨의 변호사는 반대편에서 배 한 척이 올라왔으며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와 전방을 관찰하며 무전을 듣고 있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AIS 항적도를 제시하면서 변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3등 항해사 박모 씨의 변호인은 세월호가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44초부터 45초까지 단 1초 사이에 선수의 각도가 199도에서 213도로 틀어졌다고 기록돼 있다며 전문가들이 조타 잘못이나 변침만으로 1초 만에 선수가 14도 이상 틀어질 수 없다고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거 저게 읽으면 몰라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방송으로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검찰 주장은 배가 쉽게 뒤집어질 수 있도록 집을 많이 실은 상태에서 갑자기 배를 돌렸다. 급변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침몰했다라는 것이 검찰 주장이고요. 민변 기록에 의하면은 아니 그러기에는 너무 수상하다. 그리고 정언에 따르면은 앞에 뭐가 있었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월호가 급하게 변침을 해가지고 침몰한 원인이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변침이 단순히 조타를 잘못해서 이게 말하자면 항해사가 갑자기 미친놈도 아니고 휙 돌려가지고 침몰한 건지 아니면 앞에 어떤 배나 혹은 물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세월호 음모론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작용을 합니다. 말하자면 앞에 뭐가 튀어나왔다는 얘기에서 잠수함 충돌설도 나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상한 온갖 공상과학 소설을 다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 부분을 세세히 수사를 해서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국정원이 다 해먹었다고 그러는데 국정원과 관련된 거라면 무슨 잠수함이라도 충돌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으로 자연스럽게 옮아가는 겁니다. 음모론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권력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변침이 주요 침몰 원인이라면 왜 변침을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검찰은 그냥 변침을 했고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횡경사가 발생했다고만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선체의 오른쪽 바닥을 보면요. 마치 움푹 파인 듯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잠수함 충돌설이 또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이 흔적이 다른 선박이나 혹은 잠수함 혹은 암초와 충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저 부분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 즉 색깔이 바뀌거나 아니면 색깔이 벗겨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움푹 패이거나 파공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발표합니다. 자, IMPT는요, 이 부분에서 충돌설이 맞는다
라고 하기보다는 도대체 검찰이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는 부분에 더 주목을 합니다. 선박은요, 쇠로 만듭니다. 바닷물하고 쇠가 바로 부딪히면은 녹이 씁니다. 그래서 방수 페인트로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게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탈색했다는 얘기는, 변색했다는 얘기는 색깔이 다른 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검찰 주장대로 도색이 그 색깔이 변한 것이라면 침울한 세월호에서 페인트를 수거해서 분석했다고 발표하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얘기 안 하고요. 외국의 다른 선박에서도 유사 흔적이 발견되는 점으로 비추어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세월호에서 벗겨가지고 이게 진짜로 페인트 색깔이 바뀐 건지 분석 안 하고 뭐 다른 선박 보니까 그 색깔이 이렇게 변색이 되면 움푹 파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물체와 충돌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충돌은 없다는 그런 성급한 수사보다는 차후 선체 인양을 통해서 재수사의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성도 있다라는 것이 IMPT의 지적입니다. 검찰의 세월호 최종 수사 결과를 보면 구호 의무를 위반한 선원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1, 2, 3정 등 해경, 해운업계 비리까지 포괄적인 수사를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조작업 부실로 인한 참사에 대한 수사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세월호 구조 과정의 위법 행위 기소 현황을 보면 해경에서 구조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구속된 사람은 1, 2, 3정 정장 1명에 불과합니다. 해경 최상환 차장이나 본청 수색구조과장, 수색구조과 경감은 모두 언딘과 관련하여 구속된 것이지 실질적인 구조작업 부실은 아니었습니다. 1, 2, 3정 김경일 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 윗선인 목포 해경서장이나 전문 구조 인력인 1, 2 구조대 서해청 특공대, 남해청 특수구조단이 늦게 도착한 부분을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은 구조적 비리가 아니라 잘못된 업무 자세에서 비롯된 개인적 일탈이었다고 말했는데 결국 구조작업이 부실하고 늦어 294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해경 간부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은 셈입니다. 하여튼 이 정권은 있으면은 구조적 비리 쪽으로만 가면은 실급을 해요. 왜? 구조적 비리의 당사자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다시 개인적 일탈은 얘기 나옵니다. 세월호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로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이거나 정계청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죄부를 줍니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라서 국정원이 보안 측정을 실시했을 뿐 세월호는 관련이 없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가 아니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계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발표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도 믿기지가 않은 겁니다. 국정원은 정계청이 끝난 3월에 보안 측정을 했지만 문건 작성은 2월 27일이었습니다. 국정원은 2월 26일과 27일은 단순한 보안 측정을 위한 사전 준비에 불과하다고 말을 바꿉니다. 국정원은 인천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 해운조합 등 합동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숨겼고 세월호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이 한 일이 있으면 보고하라는 기간 보고에도 아무런 답변 안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 청와대의 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는 그냥 그 근처도 수사 안 합니다. 이러니 우리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돼서 진짜 한번 그 구조적 비리를 파헤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요, 진짜 거짓말로 얼룩져 있습니다. 왜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바꾸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